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전 보신 영상에 등장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우리들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세요.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 북토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선주라고 하고요. 이 작업을 함께 하신 분들과 1년 넘는 시간을 같이 하고 해온 동료이기도 합니다.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제 이름이 조금 낯익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책의 서문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만감이 좀 교차했었습니다. 지나온 그 1년 반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 것들 주마등처럼 스쳐가서 뭉클한 마음도 있었는데 시작부터 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역사라는 것이 기득권자들이 기록해오는 삶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쓴 이 우리들의 드라마는 우리들의 세상의 한켠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북토크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겪어내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객석의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또 녹화본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 저희 북토크를 함께하게 되실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는 사실 노회찬 재단과 그 후마니타스 출판사가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셨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이 객석이 규모가 60명이 맥시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신 분은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성공리에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노회찬 재단과 또 후마니타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노회찬 재단의 조동진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후마니타스의 안중건 공동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하는 걸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 있는 안중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원길 나이도 날씨가 무더운데 원길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잠깐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표지를 넘기면 검은색 막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막을 펼치면 막이 올라가면 우리들의 드라마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제일 마지막에 책 맨 뒤를 보시면 마지막 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3편의 드라마처럼 책을 구성을 했고요.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다큐보다 더 사실적이고 그 어느 소설보다도 더 극적인 우리들의 드라마가 그 안에서 각각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각 그 필자분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들, 구술자분들하고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인연이었었고 굉장히 보람찬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직접 두 분 구술자와 구술에 참여하신 분들 같이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굉장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조승수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인사드리게 된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조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최현석 작가님 모시고 구술생애사 교실을 시작한 게 2023년 4월 27일입니다. 그때로부터 따지면 거의 2년이 걸려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책 출간 기념 북토크를 하게 됐고요. 아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11분의 기록자분들이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드라마 9번의 주인공분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올해 노회찬 7주기 7월에 이 책을 헌정할 수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6411 연설이 많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우리들의 드라마 주인공들의 삶을 보면서 구술생애사 작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벽 첫차를 타는 투명 인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던 그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지금 구술생애사 2기도 지금 책을 낸 1기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3기 강좌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재단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노회찬의 집에서도 구술생애사 작업은 더 활발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있는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죠. 이 행사를 어디에서 열 것인가를 놓고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전태일 재단에서 너무나 흔쾌히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곳에서 또 노회찬 의원을 기리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 북토크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100분 정도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의 시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길어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기록자분들 또 구술자분들 모두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 100분 동안 좀 알차게 좀 이야기를 꾸며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00분 동안 약 1부와 2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부에서는 구술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과연 구술이라는 것이 구술생애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회적인 연대와 공감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는 것이 2부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듣는 반면에 2부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구술생애사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는 구술자와 기록자분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요.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좀 이런 것도 궁금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 얘기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북토크 우리들의 드라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평생 민주화 운동이지 이런 운동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아내를 돌보는 운동을 내 마지막 생애서의 운동으로 잡아야겠다. 다른 것도 내가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내 아내를 위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건데 힘들어도 해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큰 거다. 내 살아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오늘 우리들의 드라마 북토크에서 처음으로 만나뵐 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들의 드라마에는 모두 9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이 9편의 이야기는 11명의 기록자가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9편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사실 이 북토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한 무대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좀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1부와 2부로 또 구성한 부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신 분은 이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운동 또 교육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하지만 이제는 아내를 돌보는 것을 마지막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량원 님이 구술자로 참여하셨고요. 기록자는 그분의 따님이세요. 정연림 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구술생애사를 떠올리면서 나는 내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고 싶다, 내 아버지를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좀 좋은 샘플과 좀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 보시니까 저도 떨리는데. 뭐 집에서 아내를 돌본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뭐 그야말로 사회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앉는다는 게 좀 떨리네요. 떨리세요. 그전엔 좀 그렇게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연비님은 좀 어떠세요? 무대 올라 보시니까.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이따간 좀 또 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아래서는 약간 떨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또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 분 한 분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다행입니다. 아직은. 그 저희가 이 구술생애사 이 책이 나오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윤숙 선생님의 구술생애사 특강이 있었어요. 그 특강을 들은 수강생 분들이 좀 더 후속 작업을 해보고 싶다. 나는 좀 더 이 작업을 깊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기 아까 지금 2기, 3기 아까 조동진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1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율 주제로 대부분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인터뷰하고 싶은지 어떤 분의 삶을 기록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연빈 님이 아버님을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 어머님들을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연빈님은 아버님을 좀 담고 싶어 하셨어요. 연빈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아버님의 삶을 이렇게 구술생애사로 담고 싶으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본인의 부모의 삶을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싶은 생각은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왜냐하면 뭐 당연하지만 그게 좀 제 얘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뭔가 제가 그러니까 아는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제가 뭐 발견 못한 아무튼 제 이야기가 거기 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빠가 운동을 하시니까 막 어렸을 때 동요 대신 약간 투쟁가 같은 게 이게 동요인 양 뭔가 부르면서 뭐 약간 집회 같은데 맨날 목마 타고 가고 거기서 놀고 이러면서 커서 그게 좀 당연한 줄 알았는데 크면서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과 어쨌건 사회적인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아버지가 70년대에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운동들이 별로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아버님이 지역에서 어떤 운동하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70년대 이제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교직에 나와서는 저기 이용관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전교조 운동, 교육 운동을 하면서 제가 초고속 양양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 운동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시협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의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부장을 몇 년 했나? 4, 5년 했나요? 더 했나?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연빈님의 아버님 정량원 선생님은 본인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분의 삶을 뉴스 자료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70년대 교육운동, 노동운동을 정말 아주 치열하게 하셨던 분이고요. 정부로부터 그 당시에 엄혹했던 그 시절에 수배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을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는 아내를 간병하는 삶을 본인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부인께서도 또 소설가세요.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 소설가이신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정량원님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정량원님? 그 따님이 워낙에 좀 굉장히 아버님하고도 친하다고도 알고 있지만 정작 아버님의 삶을 딸님이 기록한 그 글을 보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딸하고는 사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였어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제 딸이 그 여성주의 운동을 대학 때부터 하고 이래가지고 또 구사리도 먹고 뭐 야 이건
우리 아빠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둥. 그래서 또 충격도 받고 생각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됐는데 이렇게 구술을 하자 그러길래 좀 그 자식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럴까? 네. 그래서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싶다면 뭐 딸한테 듣고 싶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연빈님은 아버님이랑 굉장히 돈독한 부녀 관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하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온지 몰랐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 글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아버님의 삶에서 굉장히 본인에게 굉장히 깊은 어떤 느낌을 줬다거나 굉장히 좀 충격을 줬다거나 어떤 좀 깊은 감명을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얘기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원래도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자체를 새롭게 알게 됐다든지 하는 건 아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삶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긴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뭐 상황들이 바뀌고 뭐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계속 있잖아요. 삶의 그런 흐름 안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아무튼 다시 또 정비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했던 그런 몸짓들이 오히려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뭐 사건 하나하나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식 얘기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어떤 여러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 애쓰는 그 어떤 추구, 가치에 대한 추구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그게 가장 좀 새롭게 저한테 충격이라면 충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좀 다가오는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영호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의 삶을 딸이 기록한 그 기록을 봤잖아요. 마치 저는 저의 어떤 발가벗겨진 모습을 마치 내 가족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삶을 기록된 이 책을 받아 드시고 또 읽으시면서 우리 딸이 본 나의 삶에서 좀 이런 신선한 점이 좀 있으셨나요? 야,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나? 우리 딸은 내 삶을 이렇게 봤었나? 그렇게 발견했던 지점이라면. 책으로 나온 걸 보니까 좀 낯뜨겁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이 얘기를 그때는 제가 이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한 달 살이로 해서 구례를 갔었거든요. 구례를 갔었는데 벚꽃 필 때의 섬진강과 화개장터 쪽의 풍광들이 너무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2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전화로 이제 이렇게 구술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었죠. 무슨 얘기였죠? 본인의 삶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본인의 삶을 딸이 기록한 그 기록물을 봤을 때 들었던 어떤 신선함이라든가 낯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제 아이가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글 속에서 또 아니면 얘기 속에서 읽는 것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나는데 2돌 지나서 이제 업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아마 지금 제가 뭐 그때부터 운동가요를 뭐 이렇게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창비에 이런 양성우 시인이라고 한때 그때는 참 잘 썼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형편없어지던데 그 양반 시 뭐 이런 시들이 꼭꼭꼭 그대 앞에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한 서너 번 읽어주면 왜요? 그리고 뭐 그래서 좋다고 뭐 또 김소월 씨도 읽어주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예리하게 얘기들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저건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 글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의도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바보죠. 그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정말 삶 자체가 역사이신 분인데 지금 부인을 돌보는 것이 마지막 운동이라고 아예 목 놓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왜 부인을 돌보는 것이 마지막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운동이라는 건 뭐 사회운동하면은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같이 변화돼서 나가야지 나는 뭐 그냥 있거나 나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사회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운동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청년 시절부터 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난관이 이제 봉착한 거예요. 사실 살면서 야, 이 나이 되면은 이렇게 부인의 제 처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72이고 제 아내가 60여덟인데 벌써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아프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간병을 해보니까 간병도 하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도 얘기는 잘 통했어요. 옛날부터도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저를 또 많이 이제 믿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이게 하나하나를 막 간섭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이제 닦는다든지 그러면 안 해야 될 거를 일을 닦아주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행동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또 간병이라는 게 말은 그렇지만 사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뭐 힘든 일들이 많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제 인간성도 나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제 아내를 이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체계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야 저도 이 일을 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의미도 가져가고 이제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야, 이 속에서 나를 또 찾아보고 또 아내하고 저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죽음까지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제 아내한테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힘도 받고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니면 또 좀 덜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때 뭐 같이 웃고 뭐 그렇게 살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술생애사를 접하고 또 이제 나도 한번 이 작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내 가족입니다. 내 어머니 혹은 내 아버지 어쨌든 내 가족이거든요. 근데 선뜻 용기를 못 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아버지와 딸로서 부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이 기록물을 남기신 입장에서 기록자와 구술자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가 가까운데 이야기를 듣고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그 아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고 저랑 뭐 이제 저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좀 보면서 저도 약간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
정양원이라는 사람을 좀 다가가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깝고 막 끈끈하고 감정들이 얽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런데 또 그런 것에 막 빠지지 않으면서 조금 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얻게 되는 또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아마도 그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힘든 이야기를 물어보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구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을 저희가 캐물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아버지가 별로 그런 부분에 담담하셔가지고 그냥 어려웠지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럴 때 죄책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뭔가 내가 이 고통을 막 이렇게 자꾸 세세히 물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최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차피 타인의 고통은 사실은 아버지여도 사실 타인의 고통이기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이렇게 딛고 극복해서 나가면 사실 그 사람한테 힘이 생겼고 되게 단단해졌을 텐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그 단단한 힘을 되게 발견해서 기록해주고 발견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좀 움츠러들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럴 때 약간 내가 이게 할 일이다, 이 단단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밀고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구술자로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15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아주 대단한 경험이었고, 제가 구술사라는 걸 최연 선생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을 전 그 당시에 두 신문을 다 봤었는데 15초가 넘었네. 예.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술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요. 추천하십니까? 추천 비추천. 구술사 추천. 네, 추천. 네. 자, 지금까지 정양원, 정연빈님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6학년 말 때야. 금화산이라고 연세대 뒷산 거기를 종종 놀러 다니고 그랬어. 금화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기 멀리 MBC, 지금 경향신문사가 보이고 남산도 보이고 다 보여. 색강도 보이고. 혼자 앉아서 아휴 지구가 내 방석만 하네. 그렇게 느끼면서 나 무엇을 하며 살까 생각했지. 그때 문득 다짐했어. 나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위해 살아야지 하고. 10서너 살이었으니 아주 애긴 아니었지. 지금부터 만나뵐 분들은 좀 방식이 아마 이전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보통 구술생애사를 작업하게 되면 작업을 이제 기록자 같은 경우는 혼자 하거나 이제 2명 정도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구술자 1분, 또 기록자가 3분입니다. 팀 작업을 한 일기 작업에서 유일하게 팀 작업을 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분들은, 이 네 분은 좀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였군요. 네, 저는 김 선생님 구술을 담당해서 팀원 중에 한 명으로 일했던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인자고요. 실제 생일은 1953년 12월생입니다. 그리고 호적은 55년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68년도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74년도에 졸업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감리교 신학교 뒤에 산사번지라는 데가 있죠. 그 뭐 산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달동네. 그래서 아랫동네 충정로 쪽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아이들, 근데 그 가난한 아이들 팀에서 잘 자라고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인자 쌤을 기록하는데 같이 했던 장상아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이 기록했던 사회복지사 심선진입니다. 이 김인자님의 삶은 저희 이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김인자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총천연색도 이런 총천연색이 없어요. 삶의 질곡과 삶의 빛깔과 삶의 무늬가 이렇게 다채로운 분이 있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삶을 겪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면에 어떤 제한이 있었고 또 이제 압축하는 과정에서 좀 이분의 삶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이제 요양관리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약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요양관리사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김인자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김인자님이 구술생애사로 하는 데는 장상화님의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김인자님을 이렇게 구술생애사 주인공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제가 지역에서 김인자 쌤을 안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그 파주 영어마을 그 해고 복직 투쟁 하실 때 그때 혼자서 이제 계속 매일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신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뵀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되게 엄청난 연하의 분과 결혼식을 하신다고 해서 되게 호기심이 생겼었는데 너무 독특한 결혼식을 하시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에서 시의원을 할 때 그 현안 가지고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했던 경험도 있고, 또 국회에 있을 때 또 같이 그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논의했던 과정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정치적 글쓰기 모임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청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구술생애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지역의 여성 활동가들의 그 이야기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일 처음 떠오른 분이 김인자 쌤이었어요. 그만큼 되게 호기심도 많이 가고 이분의 삶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좀 들어보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자님 저기 구술을 하시면서 기록자분들이라고 해서 세 분이 다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이 세 분들에게 본인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마이크 잡고 해야죠. 저는 이 세 분이 심심해서 그냥 보조하러 온 줄 알아서 여기 최순실이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름이 맞죠? 심예리. 그 요즘에 그 이름 같은 거 기억 못하는 그렇게 됐어요. 심예리 선생을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하셔서, 그리고 이번에 그 책에도 세 분이 올라가 있어서 아마 내 내용이 너무 난해하니까 그거 정리하느라고 셋이서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심심하게 썼을까. 그러니까 아까 난해하다고 표현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너무 거칠기는 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저는 아주 그게 거친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도 누구나 겪었고 누구나 해왔던 일인데 다만 말을 안 하고 글로 안 옮겼을 뿐인데, 우리 이 젊은 선생님들은 그게 너무 거친 것 같아서 생략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인자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제 완성된 글을 받아 보셨잖아요. 본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감회. 네, 그 요양보호사라고 그러고 요양관리사가 아닙니다. 그거 수정해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용어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전혀 다른 곳이고요. 옛날에 한겨레 기자가 그 한 달 실험하고 와가지고 요양병원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요양병원은 의료체계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돌봄 쪽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우리 다 돌봄은 언젠가 받으실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5년 됐죠. 그 용산 참사 그 상황실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그 유가족들이 다 한 분만 그 위고 전부 동생 같아 갖고 제가 언니 노릇하면서 같이 지냈다가 이제 운동도 이렇게 너무 망가졌고 이렇게 약하고
그때 이명박이 금방 사라질 것 같더니 이렇게 되고 이석기는 국회의원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바로 따고 이제 지금부터 세포 조직을 해야지 열심히 노동운동을 해야지 그러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50대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지금 다른 얘기지만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요 기회가 아주 중요하거든. 저는요.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요양 우리 내는 세금 그 요양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세금 내시잖아요. 그것만 갖고 유지하니까 이 돌봄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계실 때 강은미 의원이신가? 거기 가서 할 때도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러면 다들 제가 선동하기 위해서 좀 강한 언어를 쓰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요양보호사 잘 따서 해보라고 좀 활동 좀 하게 시키려고 하면은 한 1년 하고 나면 그 자괴감 때문에 못한 거예요. 강제로 어르신들 연하작용이 안 되면 입 벌려고 밥 먹여야 되고 시간 맞춰서 막 쑤셔 넣어야 되고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뭐 맨날 하는 게 뭐 그 똥 많이 싸니까 밥 먹이지 밥 좀 조금만 줘. 고기 같은 거 주지 마. 이런 게 흔한 언어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를 이 치매 걸리신 분도 치매가 뭐 24시간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가끔 제정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이지만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 싶어서 이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노인 돌봄을 잘 해야 젊은이들이 세금도 열심히 내고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세금 내는 건 자기들이 보험 드는 거라 그런다며요 저쪽에서. 그래서 이 제도를 제발 바꾸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도 가슴 답답하고 그냥 생색만 내는 보건복지부나 거기 기재부도 좀 답답합니다. 갑자기 책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 하면 멈추지를 못해 제가. 그만 얘기해야지. 제가 좀 네, 말을 좀 미안합니다. 중단해. 그러니까 지금 김인자 선생님의 감에는 이 책을 내면서 나의 이 운동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구나.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맞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거기다 요양보호사 짧게. 이야기 넣어준 거는 고마운데 네. 짧게는 이 일을 여러분이 재미있게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즐겁게 해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즐겁거든요. 여기에 깊이 고민해 주세요. 제 글을 저도 딱 한 번뿐이 안 읽어봤고 아무것도 못 읽어봤어요. 바쁜 척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김인자님 말씀 드렸지만 보통 강단 있는 분이 아니시죠. 이런 분을 지금 3분이 매달려서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분이 아니라 한 10분은 매달려서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대단합니다. 3분 정말 대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누군가의 삶과 인터뷰를 집단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제 직업이 인터뷰를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데 3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오히려 그런 어려움보단 이런 장점 때문에 나는 더 공동 작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든가 어떠신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선생님 이제 자체로만 뵀을 때 거의 근현대사 노동사의 집약이 적고 과연 이게 정말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셔서 자료 조사만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삶을 기록하고 제가 그 속으로 빠져들면서 굉장히 또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많이 힘들었고 또 기록관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좀 많이 힘이 들었을 때 또 이 두 분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되어주셨고 제가 이 선생님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할까 굉장히 전전긍긍할 때 저희가 단어 하나, 조사 하나 가지고 굉장히 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서 또 구술자에 따라서 이 팀 작업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두 분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못 해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세 분 중에 김태웅님은 지금 남자분이신데요. 저희 일기분들 중에 유일한 청일점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온 사랑을 다 받으셨어요. 그랬나요? 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저희 모든 여성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했던.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그러게요. 뭐 근데 보니까 관심은 저희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김인자님 아니면 다른 쪽에만 가 있었는데 김태형님은 작업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장점과 단점이 아주 탁 붙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같이 일정을 잡았어야만 했고, 그게 이제 각자 일정이 다 다르시니까 그걸 조정하는 게 아마 세 분 다 가장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 같이 모였을 때 나오는 시너지는 저는 매번 느꼈지만 이게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 자리를 올라오고 싶지 않기도 했던 게, 사실 제가 이 3차에서 4차 정도 인터뷰를 했을 때 뒤에 2번만 인터뷰를 갔고, 제가 주말 일정이 안 돼서 계속 두 분한테 맡겼고, 제가 그 뒤에 후속 작업에 그냥 적당한 부분에만 참여하고 이래서 굉장히 뭐 아까 저희가 농담처럼 막 얘기했지만 좀 제가 참여를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함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특히 이제 김인자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는 분과 계속 구술생애를 진지하게 대하고 계신 예린님과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쿵짝이 잘 맞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냥 올라탔다. 그래서 좀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게 좀 민망하다.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아요. 김태형님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떠세요, 상아님? 사실은 이 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상아님이 거의 주도해서 하셨는데 팀 작업하시면서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렵죠. 솔직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한 게 뭐냐면 저희 셋 다 좀 주변 사람들을 되게 좀 배려해야 된다. 약간 좀 주장이 강하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텐데 그러면서 다 각자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구술이. 그래서 이게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산에 가서 이제 어떡하나 이런 멘붕에 빠지는 시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다잡아야겠구나, 이래서 중간에 되게 좀 각자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셋이서 하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셋이 할 때의 그 끈끈한 뭐라 그럴까, 공감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이게 되게 든든한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김인자님의 그 구술생애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연대입니다. 김인자 선생님이 구술을 하시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저의 자격은 이제 멘토의 자격으로 이분들을 같이 했지만 사실 저는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압축이 된 전체 내용들 중에 굉장히 압축된 부분만 출판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전체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봤죠.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체 인터뷰를 보면서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연대라는 단어예요. 김인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네, 김인자님께 좀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부탁의 말씀은 20초 안에 끝내주십시오. 20초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연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왜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 하는지 20초.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함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돼요. 연대, 돌봄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 돌봄을 안 하고 당연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 말종이라고 우리 표현해줘야 돼요. 애들 때부터. 그래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우리 모두의 질을, 삶의 질을, 나의 질을, 우리 인간의 질을 높이는 게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먼 길 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것도 연대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한빛이 즐겼었던 말이 연두빛이었잖아. 나도 이 말이 참 좋아.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 애 준말. 참 좋지 않아? 한빛이 대학 때 무슨 대단한
연대의 힘을 알았겠어? 그렇지만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나누고 손잡아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럼에도 정작 한빛 자신은 곁에 기댈 곳이 없어 외롭게 갔으니 더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이어가야지.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한빛이 남기고 간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그 9명의 구술 생애사 중에 가장 힘든 분이 이 분들의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페어 토크 마지막에 만나볼 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TVN 혼술남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비 PD의 부모님이십니다. 구술자는 아버지인 이용관님이시고요. 기록자는 어머니인 김혜영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를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이야기고요. 그 부모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기록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례거든요. 과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보기 힘든 조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이 김혜영 선생님의 기록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다림도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 글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인터뷰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서 그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이용관님을 내가 구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혜영 선생님? 사실 아내가 남편을 인터뷰한다는 게 좀 어색했고, 아니 뭐 부부끼리 집에서 할 일을 뭐 밖에까지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빛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지금 9년째인데 9년 동안 사실 한빛에 대해서 둘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한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얘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로 딱 끊어서 이렇게 얼른 얘기를 돌리고, 그래서 이 구술 작업을 한다는 그 말을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저는 한빛 아빠가 떠올랐던 거예요. 한빛 아빠랑 한번 한빛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한빛을 이야기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었어요. 이용관 선생님은 이렇게 이한비 PD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은 게 이번 구술 생애사를 통해서 처음이신 건가요? 예. 다른 분들의 8명의 구술 생애사는 그야말로 생애사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한비 PD를 기록한 이용관 선생님과 김영 선생님의 글은 이한비 PD의 죽음에 대해서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애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단면의 이야기일 수 있겠죠. 어떠세요? 형 선생님 사실은 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이 공적인 언어와 사적인 언어를 좀 많이 쓴다라고 하셨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남편분과의 어떤 소통이나 언어에 있어서 좀 많은 괴리감들이나 거리감이 좀 많이 좁혀진 것 같으세요? 사실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는 엄마로서 남편이 아빠가 공적인 거에 너무 치중한 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한빛이 죽고 나니까 더 억울하더라고요. 아까 정혜원 선생님도 정교조 활동을 했지만 한빛 아빠도 서울에서 교사하다가 해직됐었어요. 정교조로 해직되고 교육운동에 온 힘을 다 바치고, 그때 애들은 막 태어나서
막 2-3살 될 때인데 근데 그때 한빛 아빠가 뭐 정교조가 뭐 불법 그때는 불법 단체 비합법 단체니까 합법을 이루기 위해서 막 최선의 노력을 할 때였기 때문에 밤낮이 없었고 그냥 거의 나가서 거리에서 살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쪽이 우선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한빛 아빠가 읽은 부분도 한빛 씨가 남긴 그 책 같은데 뭐 일기 같은 거 끝에 보면 연두빛이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두색을 좋아했나? 그래서 나중에 얘가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친구들한테 야 근데 한빛이 연두색을 좋아했나 봐. 그랬더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한빛 씨가 좋아해서 잘 썼던 메시지다.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 애 준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빛 아빠는 그게 좋았다 그러지만 저는 아들까지도 왜 연대를 앞서지? 나를 먼저 앞섰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애들을 갖다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맨날 데리고 가는 게 맨날 집회고 뭐 아빠는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5-6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한빛 씨가 그렇게 자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근데 한빛 아빠도 나중에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비틀거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번에 이걸 하면서 저 한빛 아빠를 저도 솔직하게 다가갔고 한빛 아빠 보고도 솔직하게 우리 말해보자 이렇게 갖고 많이 이제 그리고 앞으로 벌써 70살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사적으로 좀 살자. 좀 사적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사적으로 살고 한빛을 좀 기억하고 동생 한소리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이번 작업이 저는 참 분기점이 좀 됐고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아까 이선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맨 처음에 글 썼을 때 정말 100% 공적인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잡아주셨죠. 당연히 잡아주셨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고 못하겠다 그랬는데 일으켜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팀원들이 같이 하면서 저는 그래서 혼자 쓴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느꼈었죠. 그래서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협력해줬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게 연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글이 된 거죠. 저는. 네. 김인자 선생님이 오르십니다. 어디 계시죠? 역시 김인자 선생님은 모든 것이 오르십니다. 이영관 선생님 사실은 드러내기 어려웠던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 아드님 보내시고 7년 동안 사실 이한빛 아들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안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이용관 선생님은 이렇게 사모님이라는 걸 떠나서 내 삶과 내가 한빛을 바라봤던 내 한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토로하신 다음에 좀 어떠셨어요? 이것이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같은 유가족이라 하더라도 엄마의 아픔과 아빠의 아픔은 다르거든요. 결이 다른데 저는 엄마가 나보다는 몇백 배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가슴에 묻어두고 살죠. 슬픔도 집에서는 표현 못하고 울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울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의 모든 것을 속내를 다 한빛 엄마한테 털어놓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허전하기도 하고 뭐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기력한 증세에 빠졌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책으로 낸다고 하기에 누가 이 속내를 털어놓은 생애사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슬픈 이야기를, 슬픈 마음을, 슬픈 생각을 이렇게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것을 누가 읽어주겠어, 누가 재미있겠어, 그 책이 팔리겠어,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책이 나오니까 좀 민망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뭐 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러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가벼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거웠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용관님의 구술을 읽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유가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영 선생님,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들 적지 않죠. 또 그리고 또 그런 모임 단체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작업이 함께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 또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작업이 어떠세요? 사실 저는 마음이 뭐 24시간 한빛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마음이 막 뒤엉킬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지금도 9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마음이 막 뒤엉킬 때 그게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고 그냥 설거지하다 말고 탁 놓고 그냥 들어와서 울고 있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행동을 9년 동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당 가서 그냥 울고 그런 애도의 과정이랄까 그걸 잘 거쳐왔는데 사실 한빛 아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현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면서 한빛 아빠가 한빛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못 들었으려니 하지만 다 듣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시골에 사는데 저쪽 밭 쪽에서 이게 담배를 피면서 울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밭에 모르고 뭐 가지로 딱 나가다가 발견하고 제가 못 본 척하고 돌아오죠. 저는 표현을 하면서 막 감정을 막 노출했는데 여기 못했거든요. 많은 유가족들이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또는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들에게 제 글을 통해서 그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이런 상황이 당연히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 힘들어하는 거 옳은 거야. 그러니까는 나만 왜 이렇게 살지 힘들지? 나는 어떡하지? 이제는 목 구원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옳은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혹시 그래도 나는 그냥 나름 무난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글을 읽고 나서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들의 생각에 이런 삶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계기가 이 책이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참 사실은 좀 지금 눈물바람 많은 분들이 좀 훌쩍훌쩍 하시는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이 북토크를 축하해 주러 오신 축하사절단이 계세요. 저희 노회찬 재단의 자랑입니다. 정말 긍지이고 또 저희 노회찬 재단의 어떤 그 문화 사업 또 노회찬 의원이 알고 계신 유지 중에 하나가 국민 모두가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그런 꿈을 꾸셨었죠. 그 꿈을 지금 저희 재단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재단의 오카리나 연주단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아주세요.
어느 정치인이 출판 기념회에서 거둬들인 돈이 억대라는 뉴스가 인터넷을 장식하던 날, 어느 연예인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뉴스가 여느 때처럼 주요 뉴스 행세를 하고 있던 그날, 이 책의 원고를 받아뒀다. 탐욕의 세상과는 상관없는, 혹은 탐욕이 그래도 염치를 알던 그 옛날에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이 안 가져도 될 부끄러움을 안고 펼쳐져 있었다. 책을 읽으며 실로 오랜만에 노동과 세상의 변화를 눈했던 순수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것은 노회찬의 언어이기도 했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달코 다라무늬가 된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드라마는 포말처럼 사라질 기억들이 글로 붙들려 물방울이 되고 강을 이룹니다. 을린처럼 반짝이는 이 강의 이름은 역사입니다. 구슬생애사 강저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또 한참 뒤 초고를 읽으면서도 구술사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준비된 필자들이라 여겼다. 평범해 보이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든 사실 누군가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투쟁이다. 그런 이들을 구태여 찾아가 그들의 생애를 듣고 묻고 기록하는 일은 연결을 넘어 연대를 모색하는 또 다른 투쟁이 된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읽고 재해석하려는 사람들, 타인의 삶에 기꺼이 연루되어 연대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재료로 삼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아무리 잘 쓴 글도 넘어서기 어려운 사실에 힘이 있다. 어떤 대단한 작가도 전태일 편전이 지닌 사실의 감동을 능가하는 글을 지을 수 없다. 우리들의 드라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누추한 현실에 감춰진 감동적인 순간들이 아로 새겨져 있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문장이 오히려 매끄럽게 가공된 글에 길들여진 우리의 감각을 낯설게 일깨우며 비수처럼 진실을 파고드는 무기가 된다. 노회찬 재단 구술생애사팀의 우리들의 드라마 잘 읽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간 축하드립니다. 노회찬 재단 구술생애사팀 우리들의 드라마, 구술자 여러분들 70년, 60년, 40년의 인생을 감동 깊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여러분들의 먹먹한 삶을 따뜻하게 기록해 주신 기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간 축하합니다. 출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드라마, 출간 축하합니다.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무대가 꽉 차죠? 지금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은 아까 이제 페어팀 이외에 지금 9명의 구술 생애사 중에 이제 나머지 5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9개의 구술생애사가 담겨 있지만 좀 아쉽게도 한 분은 이제 해외 체류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한 분은 좀 참여를 좀 못하게 되셨어요. 구술하셨던 분이. 그래서 저희가 좀 모든 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큰 박수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 교수님은 워낙 저명 인사시잖아요. 구술생애사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보급인 정말 저명 인사. 네, 국보 구술생애사 작가님 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최 선생님이 그 특강을 지금 다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기분들의 책을 내는 과정에서 감수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못지않게 그 구술생애사 이 책이 나오는 과정을 가까이서 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 책 받아 보시고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사실 처음부터 노회찬 재단에서 했던 구술생애사 강의가 아주 뜨겁게 시작됐어요. 제가 2013년부터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유달리 좀 뜨겁게 시작된 게 노회찬 재단에서 했던 거였고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반응이나 초고들 나오는 거 보면서 상당히 준비된 필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책을 내겠다고 했을 때 책이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아마 그 필자들 중에서는 이미 다른 글들을 써보신 분들도 계시거나 인터뷰 작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처음 작업이었고 그래서 글쓰기에 좀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을 테지만 정말 열심히 잘 하셨고 뭐 이 진행하신 이선주 작가님이나 박교님 선생님 등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술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주신 우리 주인공 화자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함께 글로 해주신 우리 필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예. 선생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작업은 사실 기록을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연구자들도 아닙니다. 사실 구술생애사라는 특강 7주간의 특강을 들은 분들이 모여서 후속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비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낸 책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이 갖는 의미가 또 각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떤 전문 작가들이 아닌 그리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이고 거칠긴 하지만 굉장히 저는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받아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분들의 글이. 저는 일단 날 것 그대로고 거친 것 자체가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번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분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에서 오히려 훨씬 더 힘이 있고 그 삶을 담아내고 삶의 정서와 여러 그 구비들을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전문가주의 혹은 그것과 연결된 능력주의, 뭐 능률주의, 능력주의, 뭐 굉장히 사회에 팽배하죠. 그래서 능력에 따르는 어떤 서열은 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도 쟤네가 이렇게 비정규직 쟤네들은 뭐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올라온 그런 비전문가인데 쟤네를 전문가로 하는 것에 대한 정규직 노조까지도 반대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신의 고통 때문에 혹은 자신의 생애 경험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생애 경험과 연결되려고 하는 이 구술생애사의 태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구술생애사의 태도야말로 저는 노회찬 의원이 지향하려고 했던 그 정치이자 운동이고 또 노회찬 재단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전태일 재단 등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비전문가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것 자체가 그 작업 과정 자체가 연결이고 연대인 이 작업들이고 다행히 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알라딘의 세일즈 포인트 책이 얼마나 잘 팔리나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팔리더라고요. 그만큼 힘을 저는 좀 이제 더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저 사장님 저기 지금 만면에 웃음 띄고 계신 예, 우리 뭐 사장님 돈 버는 거 좀 좋아요. 예. 좋은데 세일즈 포인트가 높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바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뭐 유명하고 잘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고통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자는 게 구슬생애사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축하드리고 저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계속 지켜봤고 또 작업에 참여한 입장에서 늘 하루하루가 이제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글이 이제 이 각각의 글들이 올라오고 저한테 보내질 때마다 그 글을 열어볼 때 굉장히 긴장돼요. 야, 혹시라도 정말 이거 담을 수 없는 수준의 글이면 어떡할까? 그럴 때 나는 또 이분들에게 얼마나 칼날이 날카로운 말을 해야 할까?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쁩니다. 저 못지않게 기쁠 분이 저희 일기 기수 중에 기수를 대표하고 있는 이수정님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 일기의 대표님이세요.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없이 대표가 된 이수정입니다. 저는 탈북하신 이경희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23년 4월경에 전 사실 구슬생애사가 뭔지도 모르고 너 이거 한번 와서 한번 해봐라. 마침 또 시간도 맞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왔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맛을 좀 알아버린. 예, 그래서 혼자서 막 맨날 읽던 책만 읽었었는데 구슬생애사 관련한 책들을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저는 뭐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책으로 이제 2년 그러니까 하면서도 늘 전 좀 의심은 했던 것 같아요. 이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책으로. 그렇지만 실망하지는 말자. 뭐 이렇게 스스로를 약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혹시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이 책을 딱 받아드니까 사실 아직은 약간 현실감이 없어요. 이렇게 딱 정말 책으로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없고 책을 2권씩 준다 그래서 그 2권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저 한쪽에 밀어 넣어놨어요.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뭔가 약간 좁은 데 들어가서 그걸 조용히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꼬깃꼬깃한 주름과 눈물과 떼국물과 이런 것들을 조금 아끼면서 애틋하게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늘 느끼는 건데요. 저 빼고 다 말씀을 잘하세요. 정말 다들 너무 말씀 잘하시고 사실 이제 책을 낸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해보면 좋겠지만 특별한 경험인데 어떤가 이렇게 책을 펴내고 또 책이 출간돼 나온 뒤에 좀 달라진 일상이라던가 또 주변 분들의 반응들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 어느 분들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우상택님을 기록한 오현정입니다. 아까 이제 제 일상이 달라진 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방금 이수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얼떨떨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변 분들의 반응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최근의 반응, 여기서 만난 독자의 반응은 아니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다 했어. 이제 이 반응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제가 기록한 우상택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좀 소감을 나눠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후에 작가로서의 활동보다는 조금
이 삶들을 여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처음 북토크를 했는데 계속 더 좀 만나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저도 구술자를 모시고 한번 좀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다. 그런 좀 소망 비슷한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거. 그게 지금 약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변화이고요. 그 독자분들 중에 독자로 간다면 사실 저의 지인들이죠. 북펀딩에 참여한 저의 지인들이 그래도 책을 읽으신 분들은 소감문을 짧게라도 보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저도 좀 지지받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서 또다시 좀 지지되고 연결받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순서에 의해 네. 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 처음에 인터뷰를 해서 이것을 활자화시켜서 다 녹취록을 풀었을 때 페이지가 한 80에서 9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A4 용지로.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줄일 땐 한 10페이지로 줄어들었거든요. 대부분 다. 거의 10분의 1의 분량으로 줄어들 때 저는 계속 이 글을 읽으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훤히 그려져서 이걸 다 줄인 10페이지 글 속에 빠진 얘기가 있어도 마치 그 얘기를 다 남들도 알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의 감수를 아무튼 저의 친한 동료들 몇 명에게 이제 했어요. 10페이지로 줄여진 글들을 한 3-4명한테 뿌리고 이 글을 봤을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너도 감동을 느끼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던 그런 독자들이 아직 정식으로 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독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분들이 이 얘기는 너무 건너뛰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 채워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오니까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A4 용지 프린트에서 봤던 글이 진짜 이렇게 책으로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게 첫 소감 제가 들었던 첫 소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썼던 김현옥님은 시흥에 사시는데 시흥과 안산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작은 공단들이 모여 있고 많은 여성 노동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간 꿈 같은 게 있었는데 뭔가 내 주변에서 만났던 언니들은 이 이야기가 삶이 뭔가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포장되어서 혹은 정리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깝다. 언젠가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간 신기루 같은 그런 꿈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정말로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조금 더 손에 닿을 수 있는 꿈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제 삶에서는 좀 변화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들었던 소감 중에 저는 이제 그 노동자들을 심리 상담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은 이 노동자란 단어를 굉장히 낯설어 하시거든요. 항상 꼬박꼬박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불현 중에 나도 모르게 노동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 뭔가 노동자라는 단어를 써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노동자라는 말을 쓰시는지 이 김현옥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삶을 되게 줏대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소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우리들의 드라마죠. 보기에 따라서는 이 구술자분들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저도 서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받아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이 구술자분들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기록한 기록자분들에게도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에게 하나의 삶의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좀 책을 출간하고 나서 작가로 더 앞으로 더 발로 좀 하시게 되신 것 같은데 성미님
좀 이 순간들이 좀 성민님에게 좀 삶에 있어서의 좀 극적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 오늘이 있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저한테는 엄청나 많은 도전이 이제 이렇게 클 수 있는 삶이 또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작가란 타이틀을 달았어요. 이제 입문을 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나 할 수 있겠다. 뭐. 나도 하는데 저 정말 글 안 써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작가 타이틀을 여러분과 덩달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도 누가 되지 않을까.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저의 속속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번에 뭐 알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생초짜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놓고 나서도 내가 이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쯤에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도 시작을 했고 제가 담당한 그 구술자가 좀 판매 노동자로 기아 자동차 판매 노동자로 한 10년째 이제 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그 모습만 보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처음엔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한 아무리 가까워도 개인의 그 내밀한 깊이 있는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는 사실 없었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좋았고요. 그 투쟁을 할 때는 그분이 이제 인터뷰도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막 이랬는데 투쟁을 하다가 이제 다 협상이 되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그 인터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려면 하고 뭐 말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는 중요한 행동이 이제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 된 거죠. 그 기록자가.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그분과 인터뷰를 하러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삶이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많아지네. 아까 뭐 몇 분에 끝내달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기록 그 구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카톡을 줘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는 해야 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러지도 못하겠고 이거 출발은 했는데 마무리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그 기록자는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간병을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연락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답답했는데 겨우 연락이 돼서 이제 그 전에 인터뷰가 대략적으로 끝난 거를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건 내가 말을 안 했고 그때 상황은 그게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터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추석 때 제가 이제 휴가를 즐기질 못하고 그 인터뷰에만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구술자랑 연락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좀 간략하게 최선희님부터 본인이 기록한 내용 잠깐 이 제목만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본인 성함하고 저는 김현옥님의 이야기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억울했을 것이냐를 기록한 최선희입니다. 네. 상택님, 제 구술자가 와 계십니다. 네, 가장 맨 앞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의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대 공포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유롭게 재미있게 나답게입니다. 네, 바로 공포증 극복했습니다.
네, 우상택님의 격가지로 난 길을 기록한 오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탈북한 청소노동자 이경희님의 청길 물속을 기록한 이수정입니다. 남을 위해 따뜻한 옷을 만들지만 우리들 마음은 너무 추워요. 네, 봉제 노동자인 배서연님의 삶을 기록한 신정임입니다. 저도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해서 이 6화 이 고집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봐요를 기록한 판매 노동자, 기아 자동차 판매 노동자여서 그때 이제 해고가 돼서 기아 노동차 판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투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노동자로 인정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씨앗을 뿌리신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인님께 좀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신정임님은 저희 이제 후속팀에 같이 참여하셨지만 신정임님은 르포 작가시고요. 또 전태일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관록 있고 좀 뿌리 깊은 분이시죠. 근데 그런데 신정임님한테는 이 구술생에서 작업은 첫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런 시도와 도전이? 네,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한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구술생에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좋았던 점이 구술자를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공임을 잊고서 사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강의였고,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우리 주인공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 역할을 맡으면서 되게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면서 제가 또 다른 주인공들을 빛내는 조연 역할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구술자분들도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거든요. 아까 오현정님이 굉장히 좀 많이 어필을 하신. 사실 이번 그 구술생애사 작업에서 가장 최연소 구술자세요. 40대 젊은 피 우상택님 잠깐 좀 마이크 좀 더 인사하시고 마이크 좀 인사만 하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상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갖고 계셔 주시고 우상택님께 좀 제가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우상택님은 정말 자유인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우리 아까 제가 뭐 젊은 피 40대라고 했지만 많은 일을 또 겪어 오셨고 많은 직업을 또 가져 오셨어요. 또 지금 또 본인의 어떤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고민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오현정님께서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 본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막상 책으로 받아보셨을 때 좀 어떠셨던가요? 본인의 삶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예, 제가 이 책의 그런 주인공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다라고 얘기 들었던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 봤을 때 저를 제 인생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도 그냥 남들이 볼 때 저는 그냥 왜 얘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뭐 하나 제대로 정착 하나 못하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근데 이 책을 하면서 그동안 만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일 그냥 좀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래도 누군가는 남들이 볼 때는 누군가의 삶이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다 과거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내지는 그런 좀 변명이라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막 잘 듣게 되는 게 또 이제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제 얘기를 누군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하시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자, 마이크 김현옥님. 안녕하세요. 제 3화 김현옥입니다.
저 김현옥님은 최선희 네. 기록자분과 이제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김현옥님의 삶은 노동과 투쟁과 배움이라고 아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해오시고 또 많은 일을 해오시는 과정에서도 학업도 계속 정진을 해오신 분이고 그 과정에서도 노동운동을 정말 치열하게 해오고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그 삶을 이렇게 기록물로 보게 되셨습니다. 완성된 책으로 보셨을 때 좀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이걸 다 털어놓고 정말 내 인생을 다 얘기한 계기가 이번에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희 씨는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더 제가 또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가족한테나 아니면 뭐 내 얘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되돌아보면서 다 정리가 됐던 이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창피해서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창피한 일이 아닌데 어렸을 때 이제 막 너무 힘들었던 거, 또 아가씨 때 직장 생활 하면서 있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열심히 내가 이제 이겨내려고 했지만 창피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제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압축이 딱 돼서 이게 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조금 나왔네 막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책으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얘기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또 다른 분들 얘기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동안 고생한 게 별로 아니네. 좀 편하게 살았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 글을 보고 오히려 감동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배서연님, 배서연님은 저기 신정희님께서 이제 기록을 맡으셨고요. 배서연님은 봉제 노동자의 삶을 40년 지붕틀 앞에서 네. 40년 동안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아직 지금 여기 전태일님의 후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옷을 만들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화섬식품 노조 서울 봉제인지회에 재봉사 대표 대의원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정임 작가님을 제가 안겠습니다. 만나면서 이제 저는 이게 인터뷰를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조카 정도 되시는 저보다 훨씬 어리신 신정임 작가님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다 보지도 못했고 누구한테도 힘을 기대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결혼해서까지도 남편한테 기댈 남편이 등을 내주지를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저는 제가 택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다른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봉제 일을 열심히 했고 정말 11시 반까지 어떤 때는 12시까지도 어떤 때는 일요일도 없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옷을 꼬맸고 정말 저는 그때는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돈이야. 우리 아이들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옷을 꼬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들려주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내 마음을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 저는 그냥 철없이 그냥 제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작가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거 말을 한 게 책으로 만들어질까? 그냥 기간이 좀 많이 길었지 않아요? 정말 괜한 내가 말만 했을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제 부분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오글오글한 것 같아. 왜 말을 좀 언어를 좀 예쁘게 만들지 못했을까? 제가 말한 언어 그대로 다 구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부분을 제일 먼저 읽어보고 다른 부분의 분들의 삶은 좀 어떨까 다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다, 너무 힘들었다, 슬펐다 그랬는데 저보다 다른 분들의 삶이 더 힘들었고 좀 제가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너무나 그렇게 그 삶의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찾아온 분들의 삶도 제가 읽어봤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먹었고 지금은 나도 이런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면서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희찬 재단을 위해서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 제 얘기를 낼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작가님이 제 얘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좀 한번 이 구술생애사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최 선생님께 좀 마이크를 좀 주시면 지금 이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지켜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술생애사 형태를 빌어서 나오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책들이 사실은 묻히고 있고 사실 많은 책들이 읽혀지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이 구술생애사라는 것이 한계 혹은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소감, 함께 하셨던 소감. 그렇게 뭐 거창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하시면서 주인공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필자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너무 분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9명을 실다 보니까 책은 상당히 두껍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쳐내야 돼서 아쉬움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필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걸 줄여내느냐 이것이 핵심이었을 테고 그래서 뭐 저는 뭐 한국 사회 구술생애사의 한계나 이런 거 이제 뭐 그러라고 하고 요번 작업의 한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권에 9명의 주인공을 담느라고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 요번 작업을 넘어서서 그럼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아까 우리 대표하신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맛을 들인 사람들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이게 나한테 맛있는 일이냐 내가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일이냐에 대해서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주인공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경험, 남이 들어주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남의 이야기를 자꾸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 듣고 싶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퍼져나가는 건데 이번 작업의 한계는 그래서 책 한 권에 9명이 실렸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각자의 주인공, 각자의 삶들은 구구절절하고 정말 애틋하고 아프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차고 기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의 평범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낙인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저 사람들을 무슨 주인공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까 상황이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졌고 그렇게 버텨냈고 그렇게 싸워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낙인이 큰 사람들 요번은 이제 맛보기였고 시작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연습이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정상권에 있는 사람들 비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했다고 한다면 횟수를 거듭하면서 더 작업을 계속하면서는 이제는 편한 사람들 말고
조금 더 비정상인 사람들, 조금 더 낙인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 저는 요즘 이제 노숙인판, 홈리스판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홈리스나 뭐 성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좀 드러낼지를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도 사실 뭐 이 이동권 관련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나 정신 장애인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시작해야 될지도 저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의 삶들을 기록할수록 기록자 자신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확장할 테고, 이번 작업보다 훨씬 더 확장할 테고, 그 확장을 통해서 또 세상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객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꼭 좀 이 얘기 하고 싶다, 혹은 이건 좀 내가 질문하고 싶다 하는 게 한 2분 정도만 제가 연결하고 정말 이 북토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같은 이야기 많이 듣고요. 대충 봤는데 질문은 첫 번째 하신 분, 아내분이 소설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쓰신 거에서 또 어떤 삶이 그려질까, 그것도 또 궁금해졌습니다. 네. 정영훈님, 사모님께서 쓰신 소설의 세상, 세계. 제 아내가 네, 그 소설집 2권을 늦깎이로 해서 그 신춘문예에 대해서 2권을 이제 냈는데, 그 여성의 이야기고, 여성 중에서도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그리고 2번째 작품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앓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타자가 안 돼가지고 제쳐가요. 그래서 제가 타자를 이렇게 해주고 구술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하여간 뭐 해가지고 2번째 작품은 재작년 12월 달인가?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되네. 1년 좀 더 된. 네, 그렇게 냈습니다. 소설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름의 여름, 이 집이 여름의 여름이고 1집이 그녀들을 위한 저기 검색해봐, 검색. 무슨 일이죠? 저기 네, 이정연이고요. 그녀들의 자리는 없다. 맞아. 그녀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조금 제목 논란이 있습니다. 약간 기억력이 지금. 참. 예, 제가 아까 정 선생님이 여기 오셨다가 내려오시자마자 제가 정 선생님 붙잡고 아내 돌봄 과정, 간병 과정, 그거를 꼭 기록으로 남기시라. 지금 돌봄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작별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제 엄마의 마지막 3년을 아주 그냥 건조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쓴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급과 성별과 이런 거 따져가면서 후마니타스랑 됐어요. 그런데 돌봄 관련 책들이 주로 여성들이 이제 남성을 돌보는 혹은 뭐 여성 노동자가 이 돌봄 현장, 돌봄 임금 현장이죠. 거기에서 이 돌봄 기록들 이런 것들인데, 남성이 아내를 돌본 그런 기록들도 굉장히 필요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쓰실만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해주시고, 이제 좀 있으면 책이 나올 것으로. 제목이 신의 뜰하게 그녀들의 자리는 없다가 1집이었습니다. 제목이 또 길어. 소설가 성함만 알려드리십시오. 소설가 성함만. 이정연 작가님의 소설집을 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볼 때 다 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색 찬스를 썼습니다. 네? 검색 찬스를 썼습니다. 네, 정확한 제목입니다. 네네, 뭡니까? 이정연 작가님의 작품. 네, 신의 뜰하게 그녀들의 자리는 없다가 1집. 네, 첫 작품이고요. 좀 폭력과 여성들이 나오고 좀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2번째가 여름의 여름 이거입니다. 네.
참 이 상황을 지금 이정현 작가님이 알고 계실지 진짜 이것만 쇼츠로 해서 좀 이정현 작가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분만 더. 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저는 발달 장애인 분들의 삶을 보통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발달 장애인 분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이제 그분들의 삶이 좀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먼저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지 예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발달 장애인 분들 만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도 계속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긴 한데 어떤 작가님만의 팁이랄까요? 노하우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한 5년 뭐 7개월 정도 집중하고 있는 게 노숙인 판이고 노숙인 판에는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로 이제 들락거리는 곳은 아랫마을이라고 홈리스 행동과 뭐 빈곤사회연대 등 반빈곤 단체들이 모여 있는 거기고 거기서는 이제 하루에 2끼 같이 밥 해 먹고 뭐 야학도 하고 주로 당사자들이죠. 노숙인이나 홈리스 당사자들 야학도 하고 뭐 투쟁도 하고 이러는데 노숙인인 분들 중에서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인들이 많은 거죠. 애초부터 가난할 수밖에 없는 빈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삶을 시작한 분들이 결국은 이제 끝까지 계속 가난한 거고 IMF 때 폭삭해서 이렇게 노숙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가셨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과 혹은 정신 장애인들과 어떻게 소위 만날까와 관련해서 저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사실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뭐 어딜 놀러 가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일단 친밀감을 만들고 그래서 그냥 서로 친하게 되면 특히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심한 분들은 뭐 어제 내일 이런 개념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자기 얘기가 도대체 10살 때 이야기인지 20살 때 이야기인지 이런 것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5년을 같이 해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혹은 그분들이 딱 그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뭐 구술생애사가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의 생애를 드러낼 수 있다면 뭐 그 방법으로 하되 일목요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목요연 그런 거 따지다가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의 그 말과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건 우리 사회에 기록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목요연 포기하고 어떻게 이 사람의 목소리와 삶을 드러낼 것인가를 경우별로 고민하면서 다가가야죠. 그래서 일목요연, 깔끔 이런 거 포기하고 불완전해도 괜찮아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진행된 우리들의 드라마 북토크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이번 제목이 삶을 듣고 삶을 말하다입니다. 삶을 말하고 삶을 듣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듣고 말하다라고 정한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의 삶을 경청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연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토크의 제목을 삶을 듣고 삶을 말하다라고 지었고요. 오늘 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삶을 듣고 말하는데 충분했었는지 또 충분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2시간 넘게 진행된 우리들의 드라마 북토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